네, 지금 이제 마지막 파트 제 3파트인데요. 3파트는 이제 한국에서의 활동 및 세계 순회 연주 시절.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 돌고 나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악단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 악보, 한국 환상곡의 악보를 보내고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답이 와요. 답이 와가지고 1955년 3월 19일 날 첫 방문을 하게 되고 55년 3월 26일이 이승만 대통령 80회 탄신 축하 음악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걸 계기로 해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저 연주회를 하고 나서 한국이 최초로 문화포장을 수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유럽, 남미, 미국, 일본, 필리핀 등 한국 환상곡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연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 첫 방문 때 처음 연주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빠지니까 마요르카, 거기 상임 지휘자는 1959년도에 전체 232회 공연도 굉장히 많이 했죠. 하면서 공연을 끝으로 상임 지휘자를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런던 페스티벌 홀,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을 받아가지고 런던으로 가서 또 초연도 하게 되고요. 또 1959년 봄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가톨릭 신도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열리는데 그 행사 중에 일부로 베토벤 9번 교향곡 지휘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안익태 선생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심포니의 밤에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지휘를 합니다. 또 59년도에는 아르헨티나 초청을 받아서 처음에는 2주 계획으로 초청을 받고 가서 지휘를 하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3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연주회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브라질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저렇게 성공적인 연주를 하니까 브라질에서 또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리오데자네이루 심포니 연주를 하고 과테말라, 멕시코, 스페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또 초청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0년에 두 번째 한국 방문을 하는데요. 저 때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85회, 55년이 80회였죠. 탄신 기념회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국 환상도 연주를 하고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드보르작 9번 교향곡. 유명한 곡들이죠. 저 연주해가지고 대성황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초청을 받아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가서 자기 자신의 곡 드보르작 베토벤 1번 협주곡도 같이 또 연주를 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는 이제는 전 세계를 도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유럽도 하고 미국도 하고 남미도 하고 다 했으니까 그걸 다 묶어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안익태 서클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부는 자기가 있는 마요르카에 두고 또 전속으로 연주를 하는 솔리스트를 같이 또 받습니다. 헤롤 스콘시라고 피아노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파리, 로마 유명한 도시에는 기타를 두고 본부는 마요르카를 두고 전 세계를 다닐 연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마요르카에서 시작해가지고 남미로 갔다가 도시를 다 돌고 또 미국에서 20개 이상 도시를 돌고 일본, 서울, 대만, 필리핀, 동남아까지 전 세계를 도는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계획인데 이걸 거의 빠뜨리지 않고 매년 시행을 합니다. 1965년 7월까지 1965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연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에 가서도 연주를 하죠. 그래서 1960년 1월에는 도쿄, 오사카 연주회를 갔는데 도쿄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민당과 조총련이 굉장히 암투가 심했던가 봐요. 근데 사실 안익태는 사상적인 건 별로 관심이 없었죠. 오로지 예술, 음악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연주를 하는데 일본 가서 한국 환상곡을 하는데 일본 합창 단원들이 우리나라 말로 애국가를 부른 거죠. 곡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걸 보고 제일교포 독지가가 나타납니다. 김봉학 씨란 분이
정말 크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주 능동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세계 순회 공연들 중에도 일본에서 초청이 많이 옵니다. 일본 국립대학 동경대학 음악대학을 나왔으니까 그죠? 일본 대학 음악대학 출신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또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일본에서도 베토벤 해석의 제1인자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매년 1회씩 지휘하기로 하고 베토벤을 연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일본에서는 카라얀보다도 더 뛰어난 베토벤 해석가 연주자다 이런 평을 받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건 농계 사건인데요. 농계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교향시를 작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졸업한 그 음악 학교에서 동경음악 학교에서 초청을 했는데 레퍼토리를 농계를 집어넣은 거예요. 농계는 이건 일본 외장을 안고 같이 죽은 기생이었지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죠, 그죠? 임진왜란 때. 근데 이걸 해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하죠. 나는 꼭 연주를 해야 되겠다. 이가 그때 이제 그 이사회가 있었는데 그 이사회 회장이 아베 신노스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뭐 반대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근데 예술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연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베토벤 영웅, 아닉테 농계도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죠, 그죠? 같은 주제죠, 말하자면. 이걸 하고 또 세계 순회 연주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계 연주회 중에 다시 또 일본에서 초청이 오는데 그때 1964년도가 동경올림픽이었잖아요, 그죠? 동경올림픽인데 마지막으로 피날레로 또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9번 교향곡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미 베토벤 연주 이런 거로는 교향곡으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었다고 자타가 공인한 그런 지휘자였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연주를 하고 또 거기 있으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스승에 대한 전기를 출판을 합니다. 리알트 슈트라우스 자기 선생님에 대한 전기를 출판을 합니다. 61년도에 세 번째 방문하는데 저 때는 이제 정권이 바뀐 상태였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 하에 와서 또 연주를 하게 됐는데 국제음악제를 계획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국제음악제를 그래서 박정희와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제1회 국제음악제를 정부 주도하에 그때는 이제 5.16 혁명 1년 기념이죠. 축하 기념회를 해가지고 1일에서 16일 사이 거의 2주 이상을 국제음악제를 갔는데 저 때는 아마 그 정부의 그런 그 서포트도 완벽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가지고 음악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 같아요. 그래서는 외국 유명 연주자들도 워낙 지휘를 많이 하고 다녔으니까 또 연주자들 발도 엄청 넓었죠. 그러니까 유명한 연주자들도 와서 다 연주를 하고 아주 성공적인 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회 국제음악제에 대한 박용구 음악평론가죠. 이분이 단군 이래의 최대의 축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음악에서 후진성을 면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럼 로마의 현악사 중주단 자발레타, 하프 연주자로 1인자였던 자발레타, 오도노프 바이올리니스트로 거의 1인자, 첼로 거의 세계적인 연주자가 다 왔고 베토벤 오페라도 또 그걸 공연을 했고요. 이래서 아주 이제 좋은 평을 받았었는데 제2회부터는 많이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정부가 예산을 유료해서 발뺌을 하고 민간 주도로 하는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모양이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또 이때 아니테 자신만 10회 이상 출연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출연을 안 시켰던가 봐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원맨 쇼다. 이런 식의 평을 받으면서 첫 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태로 끝났습니다. 3회에 와서는 더 어려워졌어요. 서울시가 주최하기로 했다가 중도 하차를 해버리고 전체 일정을 줄이고 시민 대관료 이런 것도 그냥 그 돈을 다 달라 이러니까 아주 어려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외국 연주자들을 무보수로 섭외를 해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이제 끌고는 갔지만 첫 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태로 끝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쇼스타코비치라는 소련 작곡가였죠. 근데 사상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곡도 연주를 못하게 했고요. 또 이때 이제 지휘자 피터 니콜로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애국가의 표절이라는 시비를 하게 됩니다.
불가리아 민요가 있는데 그 민요의 일부분을 딴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게 나중까지도 한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가리아 지휘자가 직접 악보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저런, 그런 표절, 문제를 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하다가, 결국 제4회 국제음악제는 하고 싶었지만 개최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꿈은 국립교향악단을 창설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립음악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제음악제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마침 그때 록펠러 재단에서 그런 걸 지원한다는 이런 그 소식을 듣고 거기 접촉을 했지만 한참 지나서 이제 결국 거부당하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모두 실패. 또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정권 하에서 뭘 하려고 했다가 허풍장이라는 이런 비난만 받게 되고, 더 이상 국제음악제도 안 되고 국립교향악단도 창설이 안 되고 국립음악학교도 설립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음악제는 무산이 됐지만 일본 NHK하고 또 초청이 와가지고 가서 또 노은계 연주를 또 합니다. NHK하고 자기 한국환상곡하고 연주를 하면서 귀국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사적지를 다니면서 교양실 작곡할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서울에 와서는 국립음악원 국악예술학교를 방문을 하고 또 이제 학교를 세울 걸 하는데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966년부터 그래서 1965년인데 그 다음에 오는 고국의 영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집도 좀 마련해 달라 이제 이런 계획을 합니다. 저게 이제 아마 핀란드의 그 시벨리우스란 작곡가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교양시도 짓고 그랬죠. 저분이 이제 말렌삼이 저랬거든요. 국가에서 다 대접을 해줘가지고 아주 전원 같은 데서 작곡을 하면서 말년을 지냈는데 아마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65년 6월 하순에 뉴욕 필하모니의 초청으로 부인과 딸을 모두 식구들 데려가서 연주를 했고, 거기서 이제 농계도 하고 차이콥스키도 했는데 연주한 후에 파티장에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저때 아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부인이 급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정을 모두 취소를 하고 귀국을 하고 9월 달에 아주 악화가 되고 바르셀로나로 옮겨갔는데 결국 1965년 9월 16일 날 새벽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쯤 문화훈장증이 추수가 됩니다. 그래서 AP통신 같은 데서는 큰 별 하나가 사라졌다. 이젠 베토벤을 듣기 어렵게 됐다. 독일의 카라얀, 스페인의 아닉테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한국의 애국가 작곡가, 세계적인 지휘자 아닉테, 음악의 별 아닉테는 음악을 통해서 살아있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에 이제 유해가 봉안이 돼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고, 아닉테 기념사업회, 아닉테 음악제, 아닉테 작곡상, 첼로 콩쿨 이런 게 이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를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그 복음주의 음악가인데, 이건 이제 아닉테 스님 자신의 말입니다. 음악가는 복음의 전파자이다. 작곡가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언행과 생각이 순결해야 되고, 또 음악에는 귀천이 없다 이런 거죠. 음악을 통해 가지고 전 인류가 하나가 돼야 된다. 전 인류를 위한 작곡. 사실 베토벤 9번 교향곡의 그 가사가 이런 거거든요. 합창의 가사가 전 인류는 형제처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적인 사상 이런 게 베토벤하고도 상당히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 인류를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애국심도 고취시켜야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음악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한국 환상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음악적인 정신이 표현된 곡이죠. 그리고 이 곡이 지휘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은 교향시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농계도 교향시고 한국 환상곡도 교향시입니다. 그래서 표제음악이죠. 리스트가 만들어낸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그 음악 내에
문학적인, 회화적인, 극적인 내용 이런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의 음악가들이 굉장히 선호한 형식이었어요. 시베리우스의 핀란디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환상곡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곡이죠.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환상곡 이런 것들이 다 교향 시의 형식으로 작곡된 곡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음악적 요소와 서양 기법을 통합을 시도를 한 이런 곡들이, 저런 한국 환상곡, 강천성악, 노은계, 한국 생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악보, 퇴구를 거듭한 굉장히 보고 또 보고 이런 거죠. 그죠? 딱 완성된 게 아니라, 기도를 좀 받기도 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면은 계속 퇴고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 성찰, 반성 이런 게 아주 확고했던 이런 작곡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죠? 친일 음악가 만주국을 세운 이런 걸 칭송하는 지휘도 하고 연주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나치에 협조한 음악가 또는 애국가의 표절 시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지만 한국 환상곡에서 합창 부분에 애국가를 포함시키고 이걸 우리말로 노래하게 함으로써 애국가를 망국가로 만든 공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수제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후기 낭만주의의 완성자인데 그걸 더욱더 완성되게 한 작곡가이자 지휘자, 세계 최고 수준의 지휘자, 베토벤 음악 해석의 1인자, 이런 평을 받았던 그런 음악가, 지휘자, 작곡가로서 우리가 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그런 작곡가가 아닌가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